오늘 제목이 노동 없는 성장, 멀어지는 세상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도 잡은 제목입니다. 멀어지는 대동세상에 굉장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일중에 일부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뭐 현재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성공을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부가 내건 기치가 시대적인 과제가 억강부약 대동세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뵙고 말할 때 제가 받아들인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지지를 했던 거고요. 개인적으로 지지를 했던 것이고 제가 최백은 TV를 하면서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비판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멀어지는 대동세상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에게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1년뿐이 안 됐는데 좀 이제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는요. 그 상황에 대한 지금 상황이 엄중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상황이 엄중하고요. 엄중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참모들이 제대로 그러니까는 현실을 전달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님은 그 현장을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들을 주로 이제 자주 이제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대통령님이 보는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는 국민들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60%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반가워서 이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는 사실 경호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일종의 그러니까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연출시키는 부분들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좋아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말에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전달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참모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는 데이터 기반해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국정에 굉장히 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그러니까는 상황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저는 되고 있는지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이제 제가 지금 제목에 그 써놨듯이 지금 현실과 구조를 보게 되면요. 노동의 양과 질이 지금 1년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1년 지나가고 있는데 모두 후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건 오래된 얘기니까요. 근데 제가 노동 없는 성장이라고 워딩을 바꾸는 거는 뭐냐면 고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노동은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임금 같은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동의 양과 질이 모두 후퇴하고 있습니다. 모두 후퇴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그 반도체 붐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덮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과제들이 지금 삼성전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업 노조의 파업 예고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듯이 이게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블랙홀처럼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코스피 붐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반도체 붐이죠. 그런데 이 반도체 붐은 새로운 과제를 주고 있는데 대동세상을 만들 때 속에서 더 어렵게 지금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개시키고 있어요. 이걸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기반으로요. 데이터가 그러니까는 그 전달하는 정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반 국민들은 그걸 사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도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대동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고 이거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문제는 의지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파악이 좀 돼야 된다는 이런 차원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요. 우리 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 사회의 문제의 본질은 양극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양극하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죠.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극화가 우리 경제를 지금 좀비 경제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좀비 경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나 소위 말해서 불평등이 굉장히 극심해지면요. 그 사회는 붕괴의 경험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대공황이 그랬고요. 금융위기가 그랬고 항상 그래왔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극화가 극심해진 상황 속에서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대통령님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노력만 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해법도 그러니까는 의지도 그러니까 그에 비례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라는 것은 시장과 정치 두 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시장만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갈 때는 양극화가 그러니까는 시장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불평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정치, 민주주의적인 정치가 그러니까는 그것을 견제하도록 설계가 되어진 게 현대 자본주의다 그랬어요. 영국이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 자본주의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 하고 이 두 가지 제도를 만든 이유가 바로 영국이 대영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하나의 힘이고 그것이 사실 지난 300~400년 동안에 인류가 이렇게 많은 성취를 거둔 것의 하나의 출발점이었었죠. 그런 점에서 시장의 힘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은 정치가 그것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은 양극화는 필연적입니다. 제가 최백은 TV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기술 혁신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난 3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기술 변혁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장과 기술이 이게 더해지면서 양극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정치가 제대로 쫓아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초양극화이고 초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요, 여러분들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금융이 터지고 나가지고 시민들이 그리고 학생들 젊은이들이 Occupy Wall Street 이런 구호를 외쳤잖아요. 월가를 점령하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상위 1%가 지배하는 그러니까는 미국 사회,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이후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0.0001%가 부를 독점하고 있는 걸로 소득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걸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굉장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비슷한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봐요. 자, 우리가 크게 좀 봤을 때요. 1980년대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발흥하기 시작할 때죠.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듯이요. 1980년대 이후부터 불평등이 심해집니다. 정확하게는 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근데 80년대 이후부터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죠. 이때 불평등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요.
시장의 힘이, 그러니까 시장과 민주주의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는 정치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진화를 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힘이 우위를 차지한 결과가 80년대, 90년대의 불평등이었었습니다. 근데 21세기 불평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요, 지난 30년이면 우리가 IT 혁명, 인터넷 혁명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쭉 이어지는, 최근에 모바일 혁명, 그 다음에 AI 혁명, 데이터 혁명,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기술 혁명들,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국가라는 경계와 구분이 무의미해졌잖아요. 국가라는 경계가요. 즉 물리적 공간 정치 단위가 국민국가잖아요. 이걸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요. 시장을 견제하는 것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다면, 정치와 민주주의는 바로 뭐냐면 국가, 즉 정부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이 구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국민국가가 무력화되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이 기술에 종속되는 단계로, 노동이 기술에 종속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대표적인 예인 것처럼 진화하면서 불평등이 새로운 수준으로 진화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 변화를 주도한 것이 미국이었었고, 미국 자본주의였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반도체 붐은 미국 자본주의의 이러한 변화의 부산물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붐은 미국의, 그러니까는 이 AI 생태계 속에서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짓는 경쟁이, 무한 경쟁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특수가 발생한 거잖아요. 뒤늦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기술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수준의 불평등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즉 시장하고 기술은 그러니까는 100m 달리기로 속도로 달려가고 앉아 있는데, 정치는 뭐냐면은 저기 이 출발점에서 그러니까는 앞에 뛰어가는 시장과 기술을 멀리 뒤통수만 쳐다보고서는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간과 자연 간의 균형, 이게 그러니까는 이 자연 간의 균형이 굉장히 깨지면서 불균형이 심화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겪었던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국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가 간의 협력이 붕괴하고 있죠. 국가 간의 협력이 붕괴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공급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0년부터는 공급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 공급 충격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도 공급 충격을 야기했었고, 국가 간의 협력의 붕괴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충격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등들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이번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중국에 방문해가지고 보여준 모습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 이제는 당당하게 대등한 입장이다. 이걸 대외적으로 선포를 했고 전 세계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살시켜줬습니다. 한 달 반 정도를 미루면서 방중을 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공동선언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렇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자마자 미국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트럼프가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 주소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인간과 자연의 균형, 국가 간의 협력의 붕괴, 소위 말해서 국제 질서가 무질서로 들어가면서 국가의 경제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들이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해야 됐었습니까? 그래서 국가들의,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 간의 협력이 붕괴된 결과가 뭘로 나타났습니까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소위 제국주의적인 전쟁들이 그러니까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란 전쟁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경제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적인 자원은 고갈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강화라든가 국가 협력에 필요한 정치 혁신은 실종됐잖아요. 실종됐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구구가 바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영국의 지방선거에서 구구 세력들이 그러니까는 1위를 했잖아요. 1등을 했잖아요. 네? 그건 전통적으로 노동당이 강세를 보인 게 지방선거인데,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의 룰라가 우리가 다시 복귀했는데, 브라질의 룰라가 지금 나이가 8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재출마한다 그러죠? 네? 재출마하게 되면 거의 끝날 때쯤 만약에 재선 또 하게 된다면 90 거의 다 돼가지고 그만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뭐냐면 새로운 리더가 안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걸 떠나가지고 그 반대편의 경쟁자가 누굽니까요? 그 보나파우르인가 우리나라 윤석열처럼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다가 예? 실패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그 아들이 지금 이 룰라하고 초박빙의 경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요? 예? 이게 도대체가 전 세계를 보게 되면요. 윤석열 어게인 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이건 왜 그런 거냐? 바로 이건 겁니다. 정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과 기술의 그러니까 시장과 기술은 질주를 하고 있는데 정치는 전혀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새로운 수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노력이 매우 빈곤한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는 정치의 위기인 것이고 정치 혁신이 실종된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현재의 위기의 본질입니다. 한국은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한국의 산업체계는 식민지적인 산업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만들어낸 게 식민지적인 산업체계죠. 거기다 우리가 선진국가의 하위 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는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탈공업화, 즉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탈공업화 충격이 나타나면서 90년대 초부터요. 초양극화가 구조화되어지죠. 초양극화가 구조화됩니다. 이게 초양극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제 현상적으로 볼 때는 내수의 취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된 거죠. 내수가 취약해지다 보니까 대외 의존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가문 갈수록 높아지게 되고요. 대외 의존성이 높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외 충격이 있을 때마다 성장률이 2%포인트씩 쭉 떨어졌었다. 네? 10년 단위로. 최근에 더 빨라지고 있다 했잖아요. 거기다가 뭐냐면 최근에 진행되는 기술 충격은 초기의 기술 충격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요.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항상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는 이런 기술의 어떤 하나의 전환 과정 속에서는 초창기에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그 신기술을 주도하는 부분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타격을 입음으로써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 이 기술 혁신의 초기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대외 충격이 자주 빈도수가 늘어나고 기술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소위 말해서 초양극화가 구조화되어진 상황 속에였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완화시키려면 결국 정치력입니다. 경제민주주의로 그러니까는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분단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경제민주주의 하게 되면 무슨 빨갱이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의식 수준이 낮다 보니까는 불평등에 대한 정치력,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그러니까는 매우 이 관심도가 낮게 되지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그 부산물로서 지금 이 양극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 성장률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장률 1등했다. 대통령조차도 그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맞는 얘기죠. 거의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성장률 1위는 대만입니다. 대만이죠.
대만과 한국은 공통점이 있죠. 반도체 붐입니다. 미국 AI 붐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AI 생태계의 하위 단위로 편입한 두 나라가 대만과 한국이잖아요. 그 결과물인 겁니다. 아주 특이한 성장률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수치로 보여드리겠지만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제 이 긴축 재정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정부가 역할을 하는 데 속에서 돈이 필요하니까는 재정을 활용하고 싶은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로보다 이 극우 진영에서는 항상 뭐냐면은 재정 건전성 이 얘기입니다. 사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집권했을 때는 특히 이명박 때는 재정 더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꼭 저기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재정을 붕괴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최근에 5월 12일자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스팅을 했죠. 여러 개를 포스팅했죠. IMF의 보고서 내용도 그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IMF 평가도 그하고, IMF 자료도 포스팅해서 이렇게 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딴 찍어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재인 사회가 됐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수치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화폐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 돈이 안 도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을 거의 쫓아가고 있다. 일본과 거의 붙어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안 돈다, 이거야.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정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무슨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최근에 발언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안 들어서 문재인 사회가 됐다.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정부라도 그러니까는 돈을 풀어가지고 정부라도 그러니까 이 경제에 돈이 돌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이요. 0%입니다. 0%예요. 제가 이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가 2019년도에 재정을 크게 편성을 합니다. 근데 성장률 하락을 못 막았어요. 못 막았습니다. 재정을 그러니까 동원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만약에 돈이 안 돌아서 안 도는 사회가 이게 문제라고 하면요. 돈이 돌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 겁니까요? 돈이 왜 돌지 않는 것일까? 이거 그래야 되잖아요.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에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글로 거기까지 돈이 안 미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좀 더 푼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네? 이재명 정부가 1년 지났어요. 작년 2분기부터 우리가 간다면 2분기가 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정부의 정은 아니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3월달로 끝이니까 사실상이요. 예? 사실상 끝이니까는 편의상 그러니까 2분기부터를 본다면은 지금 4분기가 지난 거예요. 4분기가 내수 회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1분기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분기 대비 1.7% 반올림해서 나왔지만은 가계 소비는 0.2%포인트뿐이 기여를 못했어요. 예? 1분기가 굉장히 16년 만에 사실상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근간인 그러니까 가계 소비는 회복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회복이 안 보여요. 내수의 기본은요. 가계가 그러니까 가계 경제가 그러니까는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방치하고 정부가 돈을 좀 더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그러니까는 푼다고 해서 예? 돈이 돌아요? 안 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 정부가 재정을 편성을 하더라도 그 돈이 가계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요. 돈이 도는데 돈이
돈이 도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했다, 성장률. 이게 뭘 근거로 얘기한 거냐면요. OECD에서 그러니까 OECD 회원국들이 이렇게 성장률을 계속 집계를 하잖아요. 현재까지 38개 회원국 중에서 21개 국가들이 성장률을 그러니까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을요. 잠정 성장률을 발표했어요. 그 21개 국가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1.69%, 반올림에서 1.7%죠. 압도적으로 1위예요. 네,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미국이 그러니까 선진국가 속에서 가장 높았었어요. 근데 미국도 1분기에는 0.49%뿐이 안 됐으니까는 우리나라에 한번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거니까요. 2등이 핀란드인데 핀란드도 0.86%니까는 우리나라의 2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2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1분기의 성장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중국은 성장률이 아직도 그러니까 5% 안팎을 그러니까 5% 밑으로 조금 약간 내려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그러니까 4%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보니까 고성장을 하는 나라잖아요. 중국보다도 높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중국은 OECD 회원국가가 아닙니다. 예? 근데 중국을 끄집어 드린 이유는 중국의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1.3%예요. 중국이 1.3%입니다. 1분기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높았다고 해도 팩트입니다. 근데 대만보다 낮았어요. 대만이 2.84%.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예외적인 성장률 수치예요. 네? 예외적인. 코로나 팬데믹 때요.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2분기 때 우리나라가 성장률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OECD 국가 중에서 2위로 방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하는데 우리나라만이 마이너스 수치가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었죠. 예?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었죠.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비슷하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한국과 대만만이 특이한 성장률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이한 성장률 수치. 그럼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 반도체 붐입니다. 미국의 AI 붐에 그러니까는 수혜를 누리는 나라인 거죠. 네? 수혜를. 대만 하게 되면 TSMC가 그러니까 상징적인 기업인 거고, 한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이 두 나라가 AI 붐의 그 끝자락에서 지금 같이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보다 보니까는 성장률 수치가 전 세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분기가 이렇게 기록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난 1년간 문재인 정권 1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래. 이재명 정권 1년 동안에 지난해 2분기부터 2, 3, 4, 1분기까지 누적 분기 성장률도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러니까 OECD 국가 주요 국가 중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 안에 표시한 게 바로 그거예요. 3.58%. 미국이 2.66%입니다. 지난 4분기 동안의 누적 성장률이요. 코스타리카라고 중남미열이니까는 그냥 작은 나라에 있습니다. 인구 한 그러니까는 600만도 채 안 되는. 네? 그러니까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유별나게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좀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스타리카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인데, 이들 나라들은 외국 자본들이 외국에 그러니까는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인구가 작기 때문에요. 이 나라가 4.11%고요. 지난 4분기. 나머지는 한국이 그 다음에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3% 넘는 나라가 없어요. 제일 높아봤자 스페인이 2.7%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요? 작년 4월달부터 올해 그러니까 3월달까지 1년입니다. 요 기간이 정확하게 뭐냐면 코스피 붐하고 일치하는 기간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작년 4월달부터 코스피가 그러니까 전환점을 맞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년은 그러니까 반도체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기간이에요. 영향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동안의 누적 성장률이요. 11.5%입니다. 11.5%요. 우리나라의 3배나 높아요. 3배나. 이 11.5%라는 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예? 더군다나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은 4만 달러가 넘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는
세계 역사에 없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 역사 속에서 없었었어요. 이런 높은 성장률을 구한 건.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 당시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률이 있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가 고도화가 되고 난 이후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상황 속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예요. 근데 대만이 그걸 만들어냈어요. 대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굉장히 기록적인 성장률을 만들어냈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대만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거기에 보면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세 발의 피.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만이 왜 이렇게 유별난 수치를, 즉 뭐냐면 전 세계의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치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수치를 보이는 것이,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AI 붐, AI 투자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시장 붐, 이거에 끝자락에 있는 게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 반도체 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 속에서 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그러니까는 그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대만의 성장률과 한국의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성장률은 사실 대만에 비교해보게 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자, 이걸 봐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록적인 성장률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계소비가 성장의 기여도는요 0.2%뿐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수가 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 그러니까 35년간 소위 말해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지난해까지 가계소비 지출의 연평균 성장 기여도입니다. 계속 떨어지잖아요. 작년에 0.6% 성장을 기여했습니다. 가계소비가요. 윤석열 때도 1%였었어요. 그거보다 더 떨어졌었어요. 작년에요. 예? 그러니까 가계소비가 죽음으로써 내수가 그러니까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결과가 제가 그러잖아요. 가계경제가 좀비화되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간에 동일하게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제대로 그러니까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좀비화로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은 이번에 그 충격, 이란 전쟁 충격이 끝나는 한 2년 후 정도 되게 되면 저는 성장률이 1%대로 진입할 수, 아니 0%대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방송에서요. 네? 했죠. 사실 그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만 놓고 봐보세요. 이재명 정부 2분기는 이재명 정부 아니다. 네? 아니다 그러면 자 3분기부터 보자 이거예요. 3분기가 언제입니까? 7, 8, 9월 달입니다. 7, 8, 9월 달이요. 이재명 정부가 6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3분기에 작년도 3분기에 그러니까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 366만 원입니다. 물론 이건 실질 단위입니다. 366만 원이에요. 월평균 소비 지출액이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3분기 기준으로요. 369만 원이었었어요. 그때가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잃어버린 6년이잖아요. 작년 7, 8, 9월 달에 뭐 하는 겁니까요? 일회성 소비 쿠폰을 2차에 걸쳐가지고 나눠줄 때입니다. 나눠줄 때였었어요.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때보다 조금 그랬지만은 그냥 대동소이하죠. 366만 원이었었어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재정 투입 방식에 의한 결과인 겁니다. 결과인 거예요, 이게요. 예? 자, 4분기 볼까요? 4분기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분기에 그러니까 가구당 실질 소비 지출 월평균 소비 367만 원입니다. 367만 원. 이것도 2019년보다 4만 원 낮잖아요. 4만 원 낮잖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이니까는 10월 달에 그 당시 우리가 저희 추석 명절이 있으면서 이 당시도 소비 쿠폰이 거기 두 번째 소비 쿠폰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달이 있었죠. 네? 가계 소비 회복에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일회성 소비 쿠폰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올해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367만 원이에요. 이것도 2019년보다 2019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가계 소비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재정 지출을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내수 회복에.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왜 안 도느냐?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에 돈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쓸 돈이 들어와야지 돈이 쓰고 돈이 돌 게 아닙니까? 예? 고소득층은요, 그 남는 돈을 되게 어떻게 합니까? 자산시장으로 투입해요. 자산시장으로. 부동산, 주식 이쪽으로 다 투입한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돈이 실물 경제는 안 돌죠. 왜 안 도느냐? 안 도는 이유는 가게가 돈을 쓸 돈이 없기 때문이고, 왜 쓸 돈이 없느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게의 주머니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재정을 그러니까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가 정부의 그러니까는 성장 기여도가 0이라니까요. 0%. 둘 다. 0%예요. 자, 가계소비 지출의 연평균 성장 기여도를 봐보세요. 정권별로. 쫙 미끄러지잖아요. 네? 미끄러지잖아요. 네? 민주당 정권, 보수 정권 관계없이 쫙 해서 미끄러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민중은 민주당 정권이 우리의 삶의 개선에 도움된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외면하고 돈이 그러니까 돌지 않는 게 문제다. 이 얘기가 뭐예요? 돈이 안 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가게가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누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요. 아 이거 여러분들도 다 이거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체감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청와대 참모들만 이게 모르고 있다면은 이거 큰 문제인 겁니다. 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앞으로 4년 더 지나도 안 바뀌거든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노트북이 꺼져가지고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봐보세요. 분기별 가계소비 성장 기여도 봐보세요. 제가 맨 끝에 올해 1분기에 0.1라 했잖아요. 과거하고는 비교해보세요. 이게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파란색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앞에. 그리고 빨간색은 윤석열 정부고요. 차이가 보입니까? 맨 끝에 파란색 하늘 색깔, 밝은 하늘 색깔, 예? 네이비 색깔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스카이 블루요. 스카이 블루 색깔로 그게 4개가 있죠. 0.2, 0.6, 0.1, 0.25.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가계소비의 성장 기여도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은 게 없잖아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 비해서도 별 큰 차별성이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잖아. 돈이 안 도는 이유는 가게가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변화가 안 생기고 있잖아요. 네? 자, 왜 그러냐? 이게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에요. 정권별로요. 가구에.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지잖아. 네? 윤석열 때보다 더 떨어졌어. 작년에. 그러니까요. 윤석열 연평균보다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현 상황을 직시해야 돼.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라도 바깥에 있는 저라도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코스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는 다 지금 이 환호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가계의 소득이 개선이 안 되느냐? 일자리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나의 국정 목표로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못하라고 우리가 그걸 추구를 해요. 부자들만 돈 버는 게 경제 성장이 나면은 못하라고 그걸 추구를 해야 됩니까? 정부가요.
예? 일자리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유가요.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 3년 평균하고 이재명 1년을 보게 되면요. 다른 일자리 볼 필요 없어요.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청년층 일자리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 이게 1분기입니다. 1분기가 성장률이 기록적이었잖아요. 윤석열 3년 동안에 연평균 마이너스 0.3%였었어요. 핵심 청년층. 그러니까 20대 후반. 20대 후반이면 군대도 갔다 오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요. 한참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하는 시기잖아요. 네? 20대 후반이면요. 마이너스 0.3%인데,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마이너스 0.4%로 더 미끌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왕성하게 일하는 연령층을 우리가 핵심 연령층이라 합니다. 핵심 연령층이요. 프라임 에이지라고 해요. 영어로는요. 그게 25세에서 54세까지 되게 얘기합니다. 54세 정도면 되게 1차 입장에서는 되게 다 은퇴들 하니까요. 대부분이요. 예? 윤석열 때는 마이너스 1.8%였었어요.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연평균 1.8%씩 감소했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2.9%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요. 1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1분기가 기록적인 성장을 했는데 일자리에는 아무런 일자리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라는 것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4월달 보자. 4월달로 보면요.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4월달에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언론에서 뭐라고 씁니까요? 네? 일자리 취업자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최소다.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죠. 과거 문재인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고용 참상 이렇게 쓸 때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런 보도를 조선일보나 이런 데가 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게 되면요. 이 4월달은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층 봐보세요. 맨 오른쪽만 봐보세요. 청년층이 5.4%가 감소했어요. 일자리가요.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20대 후반 3.3%가. 아까 1분기는 20대 후반이 몇 퍼센트 감소했다 그랬었어요? 예? 0.3% 감소했었어요. 아니 0.4%요. 0.4% 이재명 정부에서요. 그런데 4월 달에는 3.3%입니다.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핵심 연령 그러니까는 일자리도 25세 54세도 0.7%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65세 이상의 증가 속도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 기록적인 성장률을 했는데 일자리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이 후퇴하는 성장이죠. 고용이 후퇴하는 성장인 거예요. 자, 1분기 성장에도 그러니까 이 개선은 없었다 이거. 윤석열 3년하고 그러니까 딱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게 딱 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고통스러운 점은 4월달 기준으로 더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요. 앞에서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좀 이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양극화입니다. 대통령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이거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됩니다. 마주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용기 있는 해결책을 그러니까 추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동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먼저 전체적인 걸 볼게요. 전체적인 거를요. 지난 10년간에요. 한번 봐보세요. 대기업 상용직에 이건 이 임금은 명목임금입니다. 물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요. 3.9%가 올랐어요. 연평균은요. 대부분의 노동력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상용직은 2.4% 연평균이요. 임시 일용직은 2.0%요. 이 기간에 소비자 물가, 전체 소비자 물가는 2.2%씩 올랐습니다. 근데 특히 중산층하고 저소득층한테 영향이 큰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3.7%예요. 그러니까 물가 성장률보다 높은 혜택을 본 곳은 대기업 상용직.
노동자만이 겨우 그러니까는 조금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벗어난 거예요. 예? 벗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제대로 그러니까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예? 2016년이니까 박근혜 말기예요. 예?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작년 25년 이게 지난 10년입니다. 예? 이 속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제는 또 어떠냐? 소득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했잖아요. 세제와 물가가 우리나라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공정해. 이래놓고서는 어떻게 내수를 회복시키냐고요. 정치가 이 부분을 외면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요. 대한민국 경제는 조만간에 좀비화 됩니다. 좀비화 되져요. 이거는 명명백백한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 이걸 나눠서 봤어요. 이재명 정권 이전 9년 동안에 한번 봐보세요. 연평균 증가율이요. 연평균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 상용직하고 임시 일용직이 그래도 3.5%씩 증가했어요. 대기업 상용직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더 많이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는 그래도 높았잖아요. 대기업 상용직.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임시 일용직이 소득 증가가 거의 비슷했고, 심지어 그러니까는 중소기업하고 임시 일용직이 대기업 상용직보다 더 높게 올라갔었어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이거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정부 지지한다고 이게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치이기 때문에요. 이재명 정권 1년을 봐보세요. 지난 1년간에 1월달 기준으로 본 겁니다. 보게 되면은 대기업 상용직이 거의 9.8% 올랐어요. 1년간에요. 나머지는 어떠냐? 중소기업 상용직하고 임시 일용직들은 1.5% 안팎에.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도 안 오른 거야. 예? 그러니까 대다수 일반 노동자는 실질 수입이 후퇴한 겁니다. 예? 대기업과 나머지 분야의 격차가 굉장히 일단 심해지고 있는 거죠.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노동의 질, 임금의 현 주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면하면 안 돼요. 이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1년간에요. 그래서 이건 표로 정리한 거니까는 그걸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1분기 소매 판매가 3.6% 증가했는데요. 3.6% 증가했는데 백화점만 10.3%가 증가하고요. 1분기 기준으로요. 올해 1분기가 기록적인 성장을 했다니까는 나머지 대형마트라든가 슈퍼마켓이라든가 예? 심지어 편의점조차도 1%도 안 증가했고요. 예?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데는 마이너스가 전부 다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성장을 하면 뭐예요? 가게가 소비를 못하는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K공감이라는 게 정부의 그러니까는 정책을 홍보하는 그러니까는 그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저거예요. 예?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기사가 작년 12월 19일 날에 우리 사회 근본 문제는 양극화, 공정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예?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최초로 생기하면서 던진 화두가 양극화를 던졌고 공정성장을 던졌어요. 예?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감한 그러니까 해결책이 용기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적극 재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재정 투입 방식으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지난 1년이 보여주고 있잖아. 예? 이거 외면하면 또 실패합니다.